북한에서 외화벌이 무역회사 사장이라고 하면 누구나 한 번쯤은 부러워할 만한 자리입니다. 간부만 이용할 수 있는 식당에서 식사하고 일반 사람들은 들어갈 수도 없는 외화 상점을 자유롭게 드나듭니다. 또 언제든 중국 출장에 다닐 수 있죠. 하지만 이렇게 좋은 자리도 검열대상에 이름이 한번 오르는 순간 하루아침에 관리소로 끌려갈 수 있는 위험한 자리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그 자리에 있었던 분입니다. 함경북도 청진에서 무역회사 사장으로 일하던 사람이었죠. 2000년대 중반 어느 날 그는 중국 출장을 나갔다가 청진으로 돌아가는 열차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아내와 자식은 모두 집에 남겨둔 채였습니다. 누구보다 탄탄하게 살아가던 간부가 왜 가족까지 두고 홀로 돌아오지 않았던 걸까요?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시고요. 이제 그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살던 곳은 함경북도 청진이었습니다. 우리 집안 성분도 그럭저럭 괜찮은 편이었고요. 대학을 졸업한 뒤 무역회사에 들어갔다가 몇 년 지나서는 그 회사 사장 자리까지 올랐습니다. 때는 2000년대 중반쯤이었죠. 겉으로 보면 사장이라니 대단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사실 하는 일은 단순합니다. 나라의 밭을 외화를 어떻게든 긁어모으는 거죠. 석탄이든 수산물이든 닥치는 대로 중국에 넘기고 돈을 만들어서 그 돈을 윗선에 고스란히 올려보내는 겁니다. 위에서는 목표치가 딱 내려옵니다. 올해는 얼마 이런 식이죠. 그걸 못 채우면 사장이 책임지고 쫓겨나는 거고 한번 채우면 다음 해에는 목표를 더 올려잡아요. 결국 목표 숫자 하나에 매달려 1년을 보내는 셈입니다. 출장은 주로 훈춘 쪽으로 다녔습니다. 나선을 거쳐 세관을 넘고 중국 거래처 사람들 만나서 가격 흥정도 하고요. 그해 봄에도 물건 넘기러 나갔는데 중국 대방이 갑자기 값을 크게 깎더군요. 작년 이맘때 주던 값에 반해도 못 미치는 금액을 제시하는 겁니다. 우리 물건이 아니어도 가져올 사람 많다는 식으로 나오고 앞에서 딱히 사정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거래를 끊을 수도 없고요. 결국 울며 겨자 먹기로 헐값에 넘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계산기를 두드려 보는데 올해 목표는 이걸로는 어림도 없겠다 싶어 밤잠이 다 달아났습니다. 회사에는 당비서가 1명, 보위원도 1명 붙어 있었습니다. 돈이 새는 구석이 없는지 딴 생각하는 사람은 없는지 감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땐 신경 안 썼죠. 저야 집안도 그럭저럭이고 윗선에서 시키는 대로 상납도 잘했으니까요. 저 사람들이 날 건드릴 일은 없겠거니 그렇게 믿고 지냈어요. 간부 회의 때마다 상납 독촉이 쏟아져도 그러려니 넘겼고요. 그렇게 지내던 중 어느 날 위에서 검열 그룹바가 내려온다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들었습니다. 매년 하는 검사련이 하고 넘겼거든요. 그런데 이번엔 뭔가 다르다는 분위기였습니다. 다른 배는 놔두고 우리 무역선만 콕 집어 조사하러 온다는 겁니다. 그 얘기가 돌기 시작하니 회사 분위기가 갑자기 얼어붙더라고요. 얼마 안 있어 저를 그 자리에 앉혀준 윗간부가 먼저 불려 올라갔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도에서 제법 힘이 있던 분인데 그분이 소환됐다는 얘기가 퍼지니까 사무실 전체가 조용해졌어요. 다들 서로 눈치만 보고 점심때 식당에 가도 그 사람 얘긴 아무도 하지 않습니다. 무슨 일인지 다 알고 있지만 모르는 척하는 거죠. 그날 오후 당비서가 저를 자기 방으로 불러서는 문을 꽉 닫더니 낮은 목소리로 한마디 하더라고요. 요새 장부 잘 챙겨두라요. 무슨 뜻인지 저도 바로 알겠더군요. 손볼 데가 있으면 미리 정리해두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 말을 걱정돼서 해주는 건지 나를 떠보려는 건지 그 속을 알 수 없었습니다. 밤을 나서는데 등에 식은땀이 쫙 흐르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그룹바가 회사 장부를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몇 년치 상납 실적, 수출 물량, 들어오고 나간 외화까지 모조리요. 방 하나를 잡고 앉아서 서류를 넘기는 소리가 복도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제 방에 가만히 앉아 그 소리만 들었습니다. 일손이 잡힐 리가 있나요? 담배만 연거푸 피웠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가서는 밥도 못 먹고 그대로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죠. 잠이 오지 않더라고요. 아내가 왜 그러냐고 물어도 아무 대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위에 있던 간부가 며칠이 지나도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소환대 올라간 사람이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처음엔 그냥 조사가 길어지나 보다 했는데 열흘이 넘으니까 회사 안에서 말들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관리소로 갔다는 소문이 퍼진 거죠. 도에서 그렇게 힘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니까 회사 사람들이 다 입을 닫고 서로 눈도 잘 안 마주쳤어요. 퇴근도 다들 평소보다 빨리들 했고요. 그 사람이 무너지면 밑에 있던 사람들도 다 같이 털립니다. 북한은 원래 그래요. 누가 한번 잘못되면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까지 전부 불려가게 됩니다. 저는 그 사람 덕에 사장이 된 사람이었으니 당연히 그쪽 줄에 들어간 거죠. 그래서 하루하루가 살얼음판 걷는 기분이었습니다. 몇 날 며칠 지나고 나서 회사로 통지가 왔습니다. 제 사장직이 정지됐다고 했죠. 당증도 걷어간다며 검토 중이라고 하고
곧 출당 이야기까지 나올 분위기였습니다. 북한에서 당증을 뺏긴다는 건 이젠 사람 취급도 하지 않겠다는 소리거든요. 그 즈음부터 회사 사람들이 저를 슬슬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사장 동지라고 부르던 이들이 복도에서 마주쳐도 고개를 휙 돌립니다. 몇 년이나 제 밑에서 일했던 애도 마주치니까 소리 보는 척하며 피해가더라고요. 섭섭하다기보다는 이제 나는 끝난 사람이구나 하는 실감이 났습니다. 보유원은 아예 대놓고 제 주변을 캐기 시작했습니다. 제 밑에서 일하던 애들을 하나씩 불러다 따로따로 물었어요. 사장이 따로 돈 빼돌린 적 없냐? 중국 쪽 거래처랑 몰래 만난 적 없냐? 이런 식이었습니다. 불려갔다 온 애들 얼굴은 하나같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화장실에서 저랑 마주치더니 조그만 목소리로 그러더군요.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듣고 나니 그 말이 오히려 더 무섭더라고요. 괜히 뭔가 말할 게 있으니까 그러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보유원이 계속 캐는 건 작년에 있었던 손실 문제였습니다. 물건값이 갑자기 크게 떨어지는 바람에 목표 실적을 못 채웠던 일이 있었거든요. 제가 빼돌린 게 아니라 중국 거래처가 값을 깎아서 그런 건데도 이제 와서 그걸 문제 삼는 걸 보니 결국 그 돈을 제 죄로 뒤집어 씌우겠다는 얘기였죠. 조사받으러 갔더니 종이 한 장을 내밀면서 여기에 다 적으라고 하는 겁니다. 동지가 쓴 대로만 처리됩니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뭘 써도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날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같은 질문을 계속 물었습니다. 조사가 끝나고 밖으로 나올 때는 다리에 힘이 풀려 문턱을 붙잡고 겨우 걸어 나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예전에 같이 일하다가 다른 데로 간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밤늦은 시각에 조용히 문을 두드리고 불도 켜지 않은 채 들어와서는 앉지도 않고 서서 말했습니다. 명단에 봉지 이름 올라갑니다. 무슨 명단이냐고 물으니 관리소로 보낼 사람 명단이라고 했어요. 어디서 들은 거냐고 물었지만 더 묻지 말라고 손을 내줬더라고요. 그 말만 남기고 곧바로 나갔습니다. 오래 머물다간 자기까지 엮일까봐 그랬겠죠. 나가면서 제 어깨를 툭 치고 갔는데 왠지 마지막 인사 같았습니다. 문 닫고 돌아서는 배 다리에 힘이 쫙 빠졌어요. 벽을 짚고 한참을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관리소가 어떤 곳인지는 저도 잘 압니다. 거기 들어가면 산 사람이 다시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저 하나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아내와 아이들까지 함께 끌려갑니다. 안방에서 가족들이 자는 숨소리가 들리는데 그 소리 듣고 있으니 속이 다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명단 얘기를 듣고 난 뒤부터 하루하루 숨이 점점 더 조여드는 기분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간부 식당 출입증부터 회수해 갔어요. 평소처럼 아침밥을 먹으러 갔는데 식당 문 앞에서 지키던 사람이 절 막더니 출입증을 내놓으라고 하더군요. 그동안 매일 들어가던 식당이 그날 이후로 제게는 완전히 금지구역이 된 셈이죠. 뒤에 사람들이 줄 서 있는데도 앞에서 그런 일을 당하니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외화상점도 들어가지 못하게 됐고 출장증도 더 이상 쓸 수 없다는 통지서가 따로 날아왔습니다. 그동안 누렸던 온갖 특권이 결국 그 자리에 붙어있던 것들이었구나 싶더군요. 자리가 흔들리니 하나씩 떼어내지기 시작하는 거였습니다. 집 앞에도 감시가 붙었습니다. 인민반에서 우리 집을 유심히 살피라는 지시가 내려온 모양이에요. 보안원이 하루에 한 번쯤 슬쩍 집 앞을 맴돌고 아내가 장에 나가도 누군가가 뒤를 몰래 따라옵니다. 밤에 불을 끄고 앉아 창밖을 바라보면 골목 어귀에 어른거리는 사람 그림자가 눈에 띕니다. 담배 한 대 붙일 때도 누가 볼까 신경이 쓰여 결국 이불을 뒤집어 쓰고 불을 붙였습니다. 아이들한테도 그런 기색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큰애가 학교 갔다 오더니 선생님이 자기더러 교무실로 오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거기서 아버지가 요즘 뭐 하시냐고 묻더랍니다. 애는 영문도 모른 채 그 이야기를 전했지만 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고 있었죠.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학교까지 이미 손이 뻗쳤구나 싶더군요. 연좌란 게 이렇게 스며듭니다. 내가 잘못되면 그 여파가 제일 먼저 닿는 곳이 아이들의 앞날이죠. 조사받으러 다니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갈 때마다 묻는 건 똑같습니다. 그 돈 도대체 어디다 썼냐? 누구한테 넘겼냐? 아무리 아니라 피력해도 듣질 않아요. 그런데 매번 조사를 받으면서 점점 더 알게 됐습니다. 저 사람들이 노리는 건 돈 한 푼 손실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그동안 실적 맞춘답시고 장보를 조금씩 손본 일, 점수 좀 올려보려고 숫자 부풀린 일, 그 모든 걸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종이를 내밀었는데 몇 년 전에 슬쩍 바꿨던 숫자까지 빨간 줄이 쳐져 있었어요. 그걸 보는 순간 이제 정말 빠져나갈 구멍이 없겠구나 싶었습니다. 사실 이런 식으로 장부를 손보는 건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자리에 앉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합니다. 목표 못 맞추면 목이 위험하니
결국 숫자라도 맞춰놓는 거죠. 그런데 그게 이렇게 나를 겨누는 칼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위에서 누굴 치겠다고 마음먹으면 그 사람이 살아오면서 했던 모든 게 죄로 둔갑합니다. 집에서 아내한테는 아무 얘기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이들 앞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척 태연하게 밥을 먹었죠. 그런데 그날 밤에 아내가 자다가 문득 일어나 묻더군요. 우리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내도 다 눈치를 챈 겁니다. 아무 일 아니라고 곧 다 정리된다고 얼버무렸습니다. 거짓말이라는 걸 저도 아내도 다 알고 있었겠죠. 그래도 서로 아는 체 하지 않은 채 밤을 넘겼습니다. 도망치는 길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어디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청진에서 국경까지의 거리는 아득하고 감시가 붙은 처지의 방법도 없었습니다. 며칠을 고민만 하다 어느 날 책상 서랍을 뒤지는데 종이 한 장이 손에 잡혔습니다. 출장증이 정지되기 전에 미리 받아뒀던 중국 출장 승인증이 한 건 남아 있었던 겁니다. 아직 취소 통지는 안 내려온 상황이었어요. 행정이라는 게 늘 한 박자 늦게 굴러가니까요. 그 종이를 한참 들여다보다가 검열이 회사 전체로 번지기 전에 저 종이가 살아있을 때 바로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그 종이를 몇 번이나 켰다 접었다 되풀이했네요. 떠나기로 마음먹은 그날 아침 세상에서 제일 힘들었습니다. 짐도 제대로 못 챙겼어요. 뭘 싸는 걸 누가 보면 어딘가 멀리 간다고 의심할 테니 말이죠. 결국 출장 가듯 서류 가방 하나만 들고 나왔습니다. 안에는 서류 몇 장과 몸에 지닐 외화 몇 잔이 전부였어요. 입던 옷 그대로를 입고 살림살이 하나 건드리지도 못한 채 나오게 됐습니다. 아내에게는 훈춘에 잠깐 다녀온다고 말했어요. 워낙 자주 다니던 출장이어서 그런지 아내도 별 의심 없이 밥상을 차려주더라고요. 그런데 그 밥 한 술이 목에 안 넘어갔습니다. 아이들은 아직 자고 있었고요. 방문을 살짝 열고 들어가 자는 아이들 얼굴을 한참 바라봤어요. 깨우면 안 될 것 같아 소리도 못 내고 그냥 문틈으로 조용히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신발을 신으려는데 아내가 뒤에서 물었습니다. 언제 와요? 그 말이 그렇게 크게 들리더라고요. 바로 대답이 나오질 않아 한참 뜸을 들인 끝에 겨우 말했습니다. 이번엔 좀 오래 걸릴 거요. 아내가 뭔가 더 묻고 싶어 했지만 결국은 그냥 있었습니다. 진실을 말하면 아내가 저를 붙잡을 테고 붙잡히면 결국 모두 끝장이니 차마 말할 수 없었죠. 가족을 데려갈 수도 없었어요. 승인도 나 혼자만 받은 거라 넷이서 세관을 넘는 건 처음부터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혼자 나가면 남은 가족들이 대신해서 벌을 받아야 한다는 걸 너무나 잘 알면서도 결국 문을 나섰습니다. 가족을 지키겠다고 나가는 게 아니라 가족을 두고 도망치는 거였다는 걸 그날 아침 뼈저리게 알았습니다. 집을 나설 때 다리가 자꾸만 뒤로 붙드는 느낌이 들었어요. 세관까지 가는 내내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혹시 제 이름이 이미 통제 면변에 올라갔다면 그 자리에서 바로 붙들릴 테니까요. 제 차례가 와서 출장증을 내밀었는데 심사관이 종이를 한참 들여다보더라고요. 그 몇 초가 한 시간처럼 길었습니다. 손바닥에 땀까지 차서 가방끈을 계속 끈질기게 쥐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도장 찍는 딱 소리가 나고 손짓으로 넘어가라는 신호가 보였습니다. 세관을 한 발짝 넘으면서 뒤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혹시 돌아보면 한 걸음도 더 못 갈 것 같았습니다. 훈춘에 도착해서는 원래 만나기로 했던 대방을 일부러 피해갔습니다. 그 사람을 만나면 제가 도착한 사실이 윗선에 바로 보고될 게 뻔했거든요. 곧장 낯선 곳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숙소도 일부러 아는 데는 피하고 신분증명조차 필요 없을 만큼 허름한 곳을 골랐어요. 며칠 동안은 아무 일도 없이 조용하게 지냈습니다. 방에 틀어박힌 채 바깥 구경도 하지 않고요. 그런데 4월쯤 지났을 무렵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돌아가지 않은 게 결국 보고된 거죠. 그 뒤로 북쪽에서는 저를 회사 돈을 들고 도주한 놈으로 단정했습니다. 실제로 제 손엔 회사 돈 한 푼도 없었는데도요. 그렇게 뒤집어 씌워야 저를 잡을 명분이 생기고 남은 가족들에게 죄를 씌우기도 쉬우니까요. 그 이야기를 전해 듣고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평생 나라에 바치고 살던 사람을 결국 돈 도둑으로 만들어버리는 현실이 참 씁쓸했어요. 훈춘에 숨어 지낸 것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제 얼굴이었습니다. 제가 몇 년 동안 사장으로 국경 무역을 했으니 그 동네 중국 쪽 사람들은 대부분 제 얼굴을 알고 있었어요. 하루는 잠깐 물을 사러 가게에 나갔다가 저 멀리서 아는 사람이 걸어오는 걸 봤습니다. 전에 저랑 여러 번 거래했던 사람이었거든요. 얼른 고개를 돌리고 다른 길로 몸을 숨겼는데 그 사람이 저를 알아봤는지 못 봤는지 확실하지 않으니 오히려 마음이 더 불안해졌습니다. 그날 이후로는 낮에는 아예 밖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보이부와 연이 닿아 있다는 사람들이 저를 찾는다는 소문도 돌았습니다. 북쪽에서 사람을 보내서 잡아가는 일은
그 동네에선 흔하게 벌어지는 일이니까요. 한번 잡히면 그대로 결박당해 북으로 끌려가는 겁니다. 여관 주인 눈빛도 수상해지고 복도에서 발소리만 나도 가슴이 쿵쾅거리고 더 있으려다가는 정말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행히 아는 조선족 사람이 한 명 있어서 그 사람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며칠만 지워달라 했지요. 아마 그 사람도 내심 불안했을 거예요. 혹시 발각되면 자기한테도 화가 미칠 테니까요. 그래도 옛 정을 생각해서 방 한 칸을 내주었습니다. 낮에는 방 안에만 틀어박혀 있고 식구들이 없을 때 얼른 식사를 해결했습니다. 창문 커튼도 함부로 열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 집에는 컴퓨터가 한 대 있었는데 어느 날 아들이 뭘 보고 있길래 슬쩍 보니 한국 뉴스더라고요. 사실 인터넷이란 걸 그때 처음 제대로 접해봤습니다. 애가 잠시 밖에 나간 사이에 저도 몰래 이것저것 눌러봤는데 보다가 점점 충격을 받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평생 들어왔던 이야기, 학교 다닐 때부터 달달 외웠던 것들이 모두 거짓말이었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내가 평생 죽도록 일하며 바친 충성의 외화벌이가 결국 어디로 갔고 위에서 떠받드는 사람들이 밖에선 어떤 존재로 알려져 있는지 그걸 마흔 넘어서 남의 집 작은 방 안에서 화면을 넘기며 깨닫게 되니 손이 자꾸 떨렸습니다. 억울하기도 하고 무엇보다 너무 부끄러웠어요. 나는 도대체 뭘 믿고 뭘 위해 그렇게 살아왔나 싶었습니다. 그날 밤은 도저히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이러고 있다가는 붙잡히는 것도 시간 문제였죠. 한번 잡혀서 북으로 끌려가면 관리 소행이었고 계속 숨는다 해도 언젠가는 걸리는 거니까요. 남은 방법은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더 멀리 아예 대한민국으로 가는 것뿐이었죠. 다음날 아침 조선족 그 사람에게 정말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한국에 갈 수 있는 길이 있냐고요? 그 사람이 한참 저를 바라보다가 담배에 불을 붙이고 말했습니다. 돈이 많이 듭니다. 그래도 갈까요? 저는 가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여기 남아있다가 붙잡히나 가다가 죽으나 어차피 다를 게 없다고 했지요. 그러자 그 사람이 아는 사람을 한 명 소개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마음은 완전히 대한민국으로 향했습니다. 며칠 후 브로커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식당 구석방에서 마주쳤는데 자리에 앉자마자 저한테 뭐 하던 사람이냐고 묻더라고요. 무역회사 사장이었다고 하니 그때부터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간부 출신이면 한국에 가서 대접이 다르다나요? 그런 사람은 자기들도 데려가고 싶어 한다며 노골적으로 표현했죠. 덕분에 얘기는 금방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돈이고 또 하나는 제 신분이었습니다. 먼저 돈 이야기가 나왔어요. 금액을 듣고 솔직히 속으로 깜짝 놀랐습니다. 그만한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나올 때 회사에서 마련한 외화를 조금 가지고 오긴 했지만 그걸로는 턱없이 부족했어요. 게다가 그 돈도 쉽게 쓸 수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큰 돈을 한 번에 움직이면 눈에 띄니까 그러다간 저를 쫓는 사람들이 금방 알아챌 테니까요. 그래서 가진 돈이 있어도 없는 척하며 흥정을 했죠. 지금은 일단 일부만 주고 한국 가서 자리 잡으면 나머지를 갚겠다고 말했습니다. 브로커가 한참 고민하더니 그렇게 하자고 봤더군요. 신분 문제도 컸습니다. 제 얼굴이 국경 쪽에 이미 알려져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로는 도저히 갈 수가 없었죠. 브로커가 그러더군요. 얼굴 아는 대로는 못 가요. 돌아서 가야 돼. 그렇게 정해진 길이 바로 몽골로 넘어가는 코스였습니다. 그 무렵엔 몽골 쪽으로 넘어가는 사람이 제법 있던 때였거든요. 중국을 가로질러 내몽골까지 이동한 뒤 거기서 국경을 넘는 방식이었습니다. 말로 듣기만 해도 막막하더군요. 며칠 뒤 심양으로 오라는 연락이 왔어요. 그곳에 가보니 저 말고도 넘어가려는 사람들이 이미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 7명이었죠. 저처럼 혼자 온 사람도 있었고 아기를 데리고 나온 젊은 여자도 있었어요. 그리고 나이가 꽤 많은 노인도 한 명 있더군요. 서로 통성명도 하지 않습니다. 이름을 알면 오히려 곤란하니까요. 어디 출신인지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같이 국경을 넘는 동행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죠. 한 방에 다 함께 앉아 있었는데도 다들 말이 없었습니다. 떠나기 전날 밤 브로커가 우리를 앉혀놓고 말을 꺼냈습니다. 사막에 들어가면 나는 같이 못 갑니다. 무슨 뜻이냐고 묻자 국경 근처까지만 데려다주고 그 다음부터는 우리끼리 방향을 잡고 가야 한다는 거였죠. 자기가 정확히 방향을 알려줄 테니 시킨 대로만 가라고 했습니다. 얼마쯤 곧장 가다가 어디쯤에서 꺾으면 철조망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여러 번 설명해 주더라고요. 다들 외우라고 했습니다. 방 안에 조용한 긴장감이 돌았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온 여자는 품에 안긴 아이를 꼭 안고 있었고 노인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길을 잃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지만 브로커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물을 아껴 먹으라고만 남기고 방을 나가더군요. 그날 밤 아마 아무도 제대로 잠들지 못했을 겁니다. 차에서 내린 곳은 사막 초입이었습니다. 브로커가 손으로 방향만 가리키면서 저쪽으로 곧장 가세요. 어느 정도 가다가 꺾으면 철조망이 나올 겁니다. 라고 말하더니 그 말만 남기고 차를 돌려 가버렸죠. 차 뒷모습이 먼지 속에 사라지고 나니까
우리 일군만 덩그러니 남게 됐어요. 사방이 다 똑같이 생긴 모래벌판인데 그저 저 방향 하나만 믿고 걷기 시작했죠. 모래에 발이 푹푹 빠져서 얼마 못 갔는데도 금세 종아리가 당기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한참을 걷다 보니 저 앞에 철조망 같은 게 보였어요. 모두들 저게 국경이구나 싶어서 반가운 마음에 얼른 넘었습니다. 그런데도 한참 더 걸었는데 아무리 가도 또 아무것도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때 젊은 쪽에서 누가 그러더군요. 이거 국경 철조망이 아니라 짐승 못 넘어가게 친 방목장 울타리 같은데요. 그 말에 모두 얼어붙었습니다. 방향을 잘못 잡은 거였죠. 대체 어디서부터 틀린 건지도 모르겠고요. 되돌아가자니 온 길도 헷갈리고 그냥 가자니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결국 모두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낮에는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훤히 드러난 곳에서 걷다가 국경 경비한테 걸리면 끝장이니까요. 그래서 모래를 얕게 파고 몸을 숨긴 채로 해지기를 기다렸습니다. 떼약볕에 모래까지 따뜻해져 앉아있는 것도 참 힘들었죠. 게다가 문제는 물이었어요. 가지고 온 물이 점점 줄어드는데 배고픈 건 참아도 목마른 건 정말 못 참겠더라고요. 입안이 바싹 말라 침도 안 나오고 나중엔 말조차 잘 안 나오게 됐습니다. 애 데리고 온 여자분이 남은 물을 아이에게만 먹이고 자신은 슬쩍 입만 축이는 모습을 봤어요. 그 장면을 모두가 봤지만 누구 하나 물 좀 달라는 말을 못했습니다. 각자 자기 목 챙기기도 벅찼으니까요. 그 여자가 아이를 달리는 소리가 밤새 귀에 아른거리더라고요. 밤이 되자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별을 보며 방향을 잡으려고 하지만 제대로 가고 있는지 확신할 길이 없었죠. 노인 한 분이 자꾸 뒤처졌어요. 다리가 말을 안 들어서였죠. 젊은 쪽에서 좀 짜증이 났는지 이러다간 다 죽겠다. 저 사람 두고 가자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그럴 수 있겠나요? 결국 남자 둘이서 노인을 양쪽에서 부축해 걸었습니다. 노인분은 자꾸 미안하다고만 하시더라고요. 며칠이나 지나서인지도 모를 어느 밤 멀리 불빛이 보였어요. 그 전까지 불빛이 보이면 오히려 일부러 피해 다녔죠. 그래도 이대로 가다간 사막에서 다 죽겠다는 생각이 들어 이번엔 그 불빛이 있는 쪽으로 갔습니다. 점점 가까워지니 개 짖는 소리가 들리고 뒤쪽에선 차 소리가 들려왔어요. 앞에는 정말 철조망이 나왔습니다. 이번엔 진짜 국경이 맞았습니다. 남자들이 손으로 철조망을 벌리고 아이랑 노인부터 밑으로 밀어넣었습니다. 철사에 손이 다 찢어져 피가 났지만 그 순간은 아픈 줄도 몰랐어요. 국경을 넘자 정신없이 뛰었는데 저 앞에서 무언가가 다가왔어요. 자세히 보니 말 탄 사람들이었습니다. 중국 사람은 차로 오고 몽골 사람은 말 타고 온다. 더니 정말 말이었어요. 몽골 국경 수비대였죠. 붙잡히는 순간 모두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아 버렸어요. 결국 잡힌 거였지만 그게 곧 살아남았다는 뜻이었습니다. 노인분이 바닥에 엎드려서 조용히 우셨어요. 몽골 수비대가 우리를 초소에 가뒀어요. 초소라고 해도 작은 방 하나뿐이었습니다. 그 방에서 며칠을 같이 지냈죠. 처음엔 이 사람들이 우리를 어디로 데려갈지 몰라서 마음이 조마조마했어요. 혹시나 북쪽으로 돌려보내지는 않을까 걱정도 들었고요. 그런데 다행히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며칠 지나니 한국 대사관에서 누군가 찾아왔어요. 이름과 출신지, 어떻게 넘어오게 됐는지 이것저것 물었습니다. 그분이 한국말로 이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는데 그 한마디에 그만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아, 드디어 살았구나. 그 생각만 났습니다. 조금 뒤에 비행기를 태워줬는데 그때가 제 인생 처음 타보는 비행기였어요. 비행기가 떠오를 때 몸이 붕 뜨는 느낌이 낯설었고 창밖 밑으로 구름이 펼쳐진 걸 보고는 무섭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했죠. 하지만 그 구름을 보면서도 계속 청진해 두고 온 가족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 혼자 이렇게 하늘을 날아 편한 곳으로 가는 게 괜히 미안했어요.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공항이 어찌나 크고 밝은지 눈이 다 부셨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도 많고 빛도 넘치고요. 그런데 막상 도착했다고 해서 곧바로 마음이 편해지는 건 아니더라고요. 조사받으러 가서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제가 예전엔 간부로 일했던 터라 다른 사람들보다 조사가 훨씬 오래 걸리고 까다로웠죠. 예전에 일했던 무역회사는 무슨 일을 했는지, 상납금은 어디로 올렸는지, 누구와 인연이 있었는지 같은 걸 몇 번이고 계속 물었습니다. 처음엔 좀 서운했어요. 죽을 각오로 넘어왔는데 왜 나를 못 믿나 싶어서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니 이해가 됐습니다. 그분들 입장에선 제가 정말 탈북자인지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지 확인해야 하니 그럴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저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한 달, 두 달 지나며 제 얘기가 하나씩 사실로 드러나자 사람들 태도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조사가 끝나고 하나원이라는 곳으로 넘어갔어요. 그곳에서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배웠죠. 지하철 타는 법, 은행에서 돈 찾는 법, 물건값 계산하는 법까지 예전에 사장까지 했던 제가
아기처럼 하나씩 다시 배우게 되더라고요. 상패할 법도 한데 신기하고 고맙기만 했습니다. 하나원을 나올 때는 살 집도 정해줬습니다. 임대주택이라고 국가에서 마련해준 집이었어요. 처음 집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넓진 않지만 이 작은 방이 온전히 제 집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한겨울인데도 방바닥이 뜨끈했고 밤에도 전기가 끊기지 않았습니다. 청진에서는 겨울에 불 들어오는 날이 손에 꼽힐 정도였거든요. 방바닥에 손을 대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죠. 여기서 알게 된 사람들은 이게 다 나라에서 공짜로 주는 거냐고 묻곤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모두 국민이 낸 세금으로 받은 거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고부터는 정말 조심스럽게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의 나라 사람들이 힘들게 번 돈으로 제가 이렇게 사는 거니까요. 청진에 있을 땐 다른 사람을 심사하고 상납금을 못 채우면 아랫사람을 닥달하던 사람이었죠. 이제는 이 나라에서 맨 밑바닥부터 다시 배우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게 창피하냐고요? 아니요, 오히려 그때 모습이 더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켠에 걸리는 게 있습니다. 청짐에 남겨둔 아내와 자식들입니다. 제가 돌아가지 않았으니 그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생기진 않았을지 소식도 듣지 못합니다. 밤에 자다가도 그 생각이 떠오르면 저도 모르게 눈이 떠져요. 이 마음은 여기서 아무리 편하게 살아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저 언젠가 아내랑 아이들 얼굴을 다시 한번 볼 수 있기를. 이제 제 바람은 오직 그것뿐입니다. 오늘 이 사연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가진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가족마저 뒤에 남긴 채 낯선 사막을 건넜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떠오르셨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마음에 남는 점이나 느낀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이야기들을 전해드릴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사연에서 또 인사드릴게요.